와 저거는 진짜 잘 찍었는데? 오버 액션이라고 조금 그렇게 말하면 편집을 해주세요. 요거 다 가벼워진 캐릭터가 됐더라고요. 그게 안중근 의사도 빨간 피를 흘렸잖아요. 이번 영화에서 와이어캠이 새롭게 도입이 되었다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를 재학 중인 박지우라고 합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22학번에 재학 중인 조성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재학 중인 21학번 이소희입니다. 뮤지컬 저희가 영화 영웅으로 영상을 찍게 됐는데 보셨나요 혹시? 네, 아, 당연히 보고 봤죠. 왔죠. 저는 출연 요청 연락을 받고 봤습니다. 저는 마지막 상영으로 봤습니다. 어? 그 지난주 화요일이 마지막이었던 거 아시죠? 아 그랬어요? 지난주 화요일이 마지막이었을 거거든요. 세상에. 자, 그때 벼락치기로 봤는데 저는 그 얼마 전에 코로나 격리였었는데 그 격리 끝나자마자 냅다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 보러 간 뒤에 이제 출연 관련돼서 게시물을 보고 안 그래도 할 말 많았는데 기가 막히게. 나쁘지 않겠다 해가지고 이제 딱 출연을 하게 됐죠. 어떠셨어요? 저는- 재밌게 보셨어요? 1번 질문이네요. 저 같은 경우는 라라랜드나 위대한 쇼맨 같은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약간 그런 영화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뭔가 한국형 뮤지컬 영화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를? 조금 처음엔 생소했어요. 처음에 생소하고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조금씩 익숙해져가는 과정을 조금 겪었던 것 같아요. 어쩌셨어요? 저는 원래도 한국 뮤지컬 매니아라 가지고 이제 이걸 어떻게 과연 영화로 만들었을까 온갖 기대는 다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긴 했는데 일단 한국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 뮤지컬 영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생소해하고 낯설어 하는데 그거에 물꼬를 잘 틀어준 것 같아서 그것만으로도 저는 솔직히 감격스럽다. 팬으로서.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가서 너무 많이 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았다. 물론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이따가 말하겠지만 그리고 당연히 이게 영화가 되게 역사적인 가치는 이루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영상 예술로서의 어떤 가치도 오늘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보는 걸로. 괜찮죠? 편집점 탁! 편집점 탁! 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연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그렇죠. 건데요. 근데 이제 연기는 그 정성화 배우님이랑 김고은 배우님, 박진주 배우님 너무 이제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거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정성화 배우님 뮤지컬에도 출연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네네. 원래 오리지널이었어요. 그 감독님이 그 분을 보고 딱 이 사람이다 싶어서 맞아, 캐스팅을 싱크로율이 했다고. 진짜.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너무 똑같잖아요. 어디가 역사하고 어디가 영화인지 모르겠는. 네. 자, 그럼 아무튼. 연출에 대해서 저부터 한번 말해볼까요? 일제강점기를 다룬 영화들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을 볼 때마다 제가 나중 들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하얀색과 빨간색의 조화가 좀 조화라고 해야 될 거 대비가 제시가 되더라고요. 뭐 암살이란 영화에서 전지현 배우가 흰색 드레스를 입고 피를 흘리잖아요. 총격전을 하면서 그런 듯한 거를 이번에도 봤는데 어떤 걸 보고 생각을 했냐면 설원에서 피를 흘리는 장면이 있잖아요. 손가락을 맞죠. 자르는 장면하고 그리고 일본에 넘어가신 여성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서리. 분이 네, 서리 역이 이제 일본에서 빨간 드레스를 입고 화이트 와인을 마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주변 사람들을 보면 다 레드 와인을 마시더라고요. 오. 하얀색 그런 턱시도 같은 거에. 새로운 그리고 그 서리 역이 마지막에 흰색 옷을 갈아입고 죽잖아요. 그쵸. 그것도 조금 그랬고 이토히로 부미의 저희가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흰색 손수건. 맞죠. 그걸 보고 피를 빨간색 피를 흘리죠. 그 묻어나는. 그리고 마지막에 안중근 역이 이제 말씀하신 배우님이 빨간색 옷을 원래 입고 있다가 어머니가 보내주신 흰색 옷으로 갈아입는 장면이 조금 그런 빨간색과 하얀색을 적절히 섞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대체 뭘 말하고 싶은 걸까 생각했는데 이 뇌피셜입니다. 하얀색은 우리나라 민족을 백이민족이라고 잘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강조하기 위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일제의 억압을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흰색 옷을 입거나 흰색과 관련된 것들은 한국이란 정체성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빨간 드레스를 입는 장소나 빨간 그 죄수복을 입는 장소가 전부 다 일본이랑 관련된 장소더라고요. 그리고 빨간 피를 흘리는 이토히로 부미도 그 일본 사람이고 그래서 일본을 상징한 건가 했는데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안중근 의사도 빨간 피를 흘렸잖아요. 그런 걸 보면 저항의 의미일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빨간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찾아봤는데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뭐 성과 악 둘 다 있고. 그래서 이거는 보시는 바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사진이 딱 맞아요. 설원에서 여기 이게- 반지동맹하는 이게 피로 그죠? 쓴 거죠. 이 오프닝 혈서로. 시퀀스에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어떤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나요?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일본인 포로들을 풀어주는 바람에 그 조선군 우리 독립군의 본거지가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침략을 받고 그래서 한바탕 전투씬이 벌어지는데 그때 보시면 안중근 의사가 막 처절하게 싸우다가 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아무튼 거기에 총을 딱 입고 뒤로 날아가는 장면이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이번 영화에서 와이어캠이 새롭게 도입이 되었다고. 국내 영화에서는 와이어캠을 영화에 사용한 게 최초라고 하는데 그 보통은 스포츠 경기나 왜 해외 영화들에서만 주로 이용됐던 와이어캠을 우리나라에서 이용하면서 되게 창의적인 샷들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환에서 이렇게 그 역동적인 장면들을 딱 보면서 와 저거는 진짜 잘 찍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네. 저는 역시 마지막 장부가 씬 아닌가. 그 사형 집행장에서 부르는 그 마지막 그 엔딩만 보고 저는 영화 보러 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원래도 그 노래를 워낙 좋아해서. 근데 딱 그 장면에서 그 후광이 이렇게 딱 비치거든요. 맞아요, 후광이 맞아요. 딱 나오면서 안중근을 딱 클로즈업을 하면서 그 노래가 딱 진행이 되는데 그 뮤지컬에서는 워낙 이제 멀리 있다 보니까 표정이 안 보이잖아요. 오. 그래서 그 인터뷰에도 있더라고요. 그 영화로만 할 수 있는 연출이니까 이걸 클로즈업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다라는 식으로 감독님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 부를 때 워낙 클로즈업을 또 많이 사용하셔서 영화 보는 내내 이건 좀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닌가 생각도 했거든요. 너무 답답하다라는 느낌도. 근데 그 장부가에서는 그 안중근 표정을 이렇게 딱 잡아주니까 진짜 감동이 그냥 훨씬 더 극대화돼가지고 다가오는 느낌이더라고요. 그 후광까지 합쳐가지고. 안 그래도 흰색 벽에 맞아. 흰색 수위에 그렇게 경건하게 있는데 거기에서 후광 비치면서 딱 거의 눈물 그렁그렁하면서 그 장부가를 부르는 거 보니까 저도 같이 눈물 그렁그렁하다가 이제 그때부터 오열을 그냥 난리가 아니었죠. 그럼 혹시 뮤지컬 원작을 보셨어요? 아 봤어요. 혹시 보셨어요? 봤어요. 저들은 못 봤거든요. 혹시 뮤지컬 원작이랑 한번 비교를 아까처럼 잠깐 해주시면 전체적으로. 아 네. 기본적으로 서리 캐릭터가 조금 달라지긴 했거든요. 어. 원래 서리가 뮤지컬 상으로는 이토 히로부미한테 인간적인 정을 느끼고 그 사회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을 하는 캐릭터란 복잡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대중적인 코드상 그 서리 캐릭터가 그렇게 나오면은 반발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감독님이 자르신 것 같고 또 그 누가 죄인인가에서 그 아크라고 하잖아요. 원호로 카메라가 뺑글뺑글 도는 거 그걸 엄청 많이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많이 써. 좀 어지러웠어요. 그게 아무래도 뮤지컬에서 자꾸 그 안중근이 이쪽으로 갔다가 그 특히 누가 죄인인가 장면에서는 안중근이 서 있는 그 장소를 계속 배우들이 움직이거든요. 오. 그거를 그래서- 영화로 표현하려고 했었던 게 그 아크적인 워크 아니었나 와. 하는 생각도 들긴 들었어요. 이거 되게 와우 이건 생각도 그러네. 못했는데요. 진짜 그- 뮤지컬을 봐야만 그죠. 할 수 있는. 그 혹시 카메라 감독님 성함 아세요? 전 모르겠어요. 제가 감독님 이름도 잘 모르는데. 딱 들었을 때 외워버린 이유가 성함이 조상윤님이시거든요. 어? 제 이름이 조성윤이지 않습니까? 아. 그래서 딱 듣는 순간 이거는 잊을 수가 운명이다. 없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이다. 카메라 감독님이신 조상윤 감독님께서 인터뷰를 하신 거 제가 봤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후반부로 갈수록 안중근 의사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런 채도를 줄여서 전반적인 색감을 통일시키다가 이제 마지막 장부가에서 하이라이트로 빡 고점을 찍으려고 의도를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죄인인가가 저는 누가 죄인인가 진짜 기대하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죄인인가가 살짝 약해진 거죠. 아 맞아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없었어요. 아 누가 죄인인가 사실 누가 죄인인가가 그 코러스 부분들이 이 밖에 있는 조선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 안에 있는 그 관객들이 하는 거거든요. 아 원작에. 네, 원작에서는 그 기자들이랑 다른 일본인 방청객이랑 이런 사람들이 누가 죄인인가의 코러스를 맡는데 그게 조선인 쪽으로 가니까 저는 약간 그 일본인 방청객들이 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 정말로 직접적으로 누가 죄인인가를 질문하는 것처럼 느꼈어서 더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조선인들한테로 가니까 깜짝 놀. 그냥 정말 그 사람들은 누가 죄인인가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인물들인 거잖아요, 조선인들은.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웠다?
자연스럽게 저희가 스토리나 연출 부분에서 아쉬웠던 장면으로 넘어온 것 같아요. 사실 뮤지컬 영화라는 특성상 음악이 조금 더 비중이 커지고 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여기서 노래를 부른다고? 야. 그런 것들이 가끔씩 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스토리와 연출이 아쉽다기보다는 개인적인 건데 그거 보셨어요? 안영미 개그우먼이 라디오스타에서 누가 죄인인가를 패러디하는 게 있어요. 그거 못 봤어. 그거 한번 보시면 전 그걸로 누가 죄인인가를 알게 됐는데 그게 너무 머릿속에서 안 떠나가가지고 와 이거 집중해야 돼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생각도 잘못됐네. 생각도 못한. 복병이 있었어요. 혹시 아쉬웠던 부분이 더 있으세요? 저는 개그신이 너무 많이 맞아요. 들어갔다. 아니 자꾸 맥을 불필요한 끊더라고요. 거죠. 웃지도 못하고 그냥 난 되게 심각하게 보고 있었는데 총 가지고 막 실랑이 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총 쏘다가 안 나가는데요? 막 하면서 막 실랑이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도 그게 너무 아쉬웠는데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뮤지컬식 개그 포인트가 이런 건가?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전혀 아니에요, 뭐라 그러지? 지금. 그냥 웃으면 이것도 안영미 개그맨이 하는 건데 그냥 웃으면 웃으면 될 걸. 약간 이런 조금 이제 아무래도 무대에서 하다 보니까 크게 보여주고 그쵸. 그런 식의 연출을 영화에서 한 건가? 라는 그쵸. 네, 생각이 했는데 간혹 들긴 하더라고요. 편집점. 계속해 볼까요? 네, 질문을 읽어드릴게요. 네. 미디어는 과거와 현 시대의 영웅을 소개하고 다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역사를 주제로 한 콘텐츠들이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 혹시 각자가 다루고 싶은 뭐 역사를 다룬 영화도 좋고요. 아니면 역사적 사건이 있다면 한번 말해볼까요? 저는 역사적으로 되게 많이 마음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조선사에 과몰입하는 편이라 특히 그 중에서 제일 마음 가는 사람 하자면 단종이라고 총명한 인물이라는 게 은연중에 조선왕조실록에 계속 나오고 또 어릴 적부터 이제 할아버지가 세종대왕이고 아빠가 문종이고 그냥 성군의 모범을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수양대군한테 왕위를 뺏기지 않았으면 꽤나 훌륭한 왕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지금 머릿속 그리고 벌써 눈물 나와요. 네, 그러니까 벌써 눈물이 나와. 이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약간 서사적으로 굉장히 영화로 만들기 굉장히 완성돼 있는 여운이 있는 그 맞아요. 우여곡절이 다. 맞아요. 혹시 제가 말해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토의를 할 수 있는 역사적 영화가 있다면을 생각해봤는데 그 더 포스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워싱턴 포스트가 큰 정치적 사건에 휘말린 거를 영화로 다룬 건데 저는 어디서 조금 흥미를 느꼈냐면 그 아까 말한 워싱턴 포스트가 흘렸다는 그 시대의 사건을 언론이라는 미디어가 조명을 하고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역사적 사건이 돼서 이번엔 또 영화라는 미디어로 이어지는 그런 게 되게 재밌었고 사실 저는 이걸 과제로 했거든요. 과제로 이거 봐 해서 하셔가지고 했는데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그 단군 신화 있지 않습니까? 라임을 맞추시는군요. 네. 여기 단종 전 단군. 예. 아니 왜냐하면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신화 이런. 그쵸. 사실 단군이 너무 옛날이어서 사료가 많이 남아있지도 않고 신화로밖에 안 남아있는데 오히려 그런 신화적인 특성을 각색해서 영화로 만들면 그 한국형 신화가 되지 않을까 또 한국형 히어로물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되게 참신합니다. 네. 안중근 의사가 동양 평화를 후손이 두 손으로 총을 짚는 것이 아닌 그 손을 모아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지켜낸 우리의 평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거 마음의 준비를 조금 고민 진짜 많이 했어요. 진짜. 맞아요. 이것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부터 말할까요? 네, 잘 살고 계십니까? 뭐죠 이거? 우리 안중근 의사님께서 지켜내신. 그쵸. 네. 사실 조금 뻔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독립운동가 분들이나 6.25 참전용사들이 지켜낸 이런 평화에 대해서 쉽게 망각한다고 비판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각이 반복되는 게 저는 사실 안타깝거든요. 이런 영화가 있을 때 뭐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약간 반짝 해가지고 조금 잘 살고 있다고 하긴 좀 그렇고 사실 이런 것도 조금 저 스스로도 반성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제 안중근 의사가 말씀하셨던 극 중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게 이제 독립운동가 분들 덕분이다
라는 것도 맞는 말인데 저는 그것을 넘어서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 분들이 손에 총을 짚고 지켜내셨던 것들이 이제 그 다음 세대가 6.25 참전 용사분들 또 한 번 지켜내 주셨고 그리고 나면 또 우리 뭐 4.19 혁명이라든가 5.18 민주화 이런 민주화 운동들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또 지켜내 주셨고 이런 과정들을 보다 보면 제가 이렇게 지난 역사들을 돌이켜 보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닦아놓은 세상을 바탕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더 좋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힘쓸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정말 덧없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스스로 덧없이 살고 있다고 하시면 저한테 잘 살고 있냐고 물어보실 거예요. 예. 저는 그 두 손으로 총을 짚는 세상은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자유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피 흘리지 않아도 되고 저희가 뭐 특별히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 총을 들고 싸워야 되는 세상도 아니니까 첫 번째 조건은 이제 만족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총을 내려놓은 손으로 정말 두 손 모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총만 내려놨다 뿐이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무기를 들고 전쟁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1차적인 그 무기를 일반적으로 그 키보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익명의 뒤에 숨어서 저희는 계속 또 사람을 상처를 주고 있고 또 죽이는 정도까지 가고 있는데 이게 진짜로 안중근 의사가 말한 평화를 저희가 지키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익명의 뒤에 숨어가지고 정제되지 않은 혐오를 뿜어내는 게 정말로 안중근 의사가 말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인지 그래서 만약에 안중근 의사 이 영웅을 보신 분들이 이걸 봤다면은 이 영화를 봤다면 그리고 이 문장을 마음속에 새겼다면은 일단 1차적으로라도 그 익명에 대해 숨는 것 정도는 좀 그만둬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맞아, 이런 국가적인 기여를 하신 분들을 깎아내리는 것도 되게 익명 속에서 시작을 그쵸. 하곤 하죠. 네. 이렇게 저희가 토의를 해봤는데요. 혹시라도 영화를 보신 분들께서 이걸 보시고 즐겁게 한번 즐겨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의견이 다르더라도 무조건 저희가 정답은 아니니까 만약 안 보셨더라면 한번 보시는 걸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저희 미넷 영상사업단이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제가 생각하는 조국은 제 공동체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가장 최상위를 구성하는 또 요소 중 하나이면서도 그 정체성 자체를 보호해주는 수단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팩트풀니스란 영화를 보면 상황이 좋아지면서 동시에 나빠지고 나빠지면서 동시에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명과함을 같이 보자라는 얘기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조국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집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조국이란 결국 나 자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저는 정권과는 상관없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한테는 편안하고 좋다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발생하는 많은 사건 사고들을 통해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뭔가 아쉬움을 느끼고 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 또 반대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고 자랑스러워하고 자긍심을 느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제각각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국가에 대해서 만족을 하든 또 불만을 품든 어쨌든 그 조국은 결국 다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또 앞장서서 하나의 국민으로서 함께 바꿔나가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지 않나. 국가가 없으면 어떤 민족들은 태어났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받고도 그러잖아요. 저희가 일제강점기 때 그러기도 했고 현재도 많은 민족들이 국가가 없다는 이유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도 많고 저를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냥 내가 한국인으로서 아니면 내가 다른
여성으로서 혹은 대학생으로서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을 해주고 내가 생명의 위협을 전혀 느끼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그런 수단? 국가라는 게 사실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태어나면서부터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에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적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민족들이 얼마나 큰 위협을 받고 있는지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알았기 때문에 조국이랑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름표만으로도 저를 안심시켜주는 그냥 제 공동체적 정체성 그 자체이자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수단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